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우리가 요새 가장 사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일각에서는 강선우 의원의 이 자진 사퇴 역시도 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인데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한길 리서치의 홍영식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요새 더워가지고요. 저는 사실은 그냥 차 갖고 다니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요. 보통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요새 더워가지고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좀 많이 밀리셨을 것 같은데, 저기 우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50일 어제였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지율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출발했어요. 네. 어쨌든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되고 상당히 정치적 갈등,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 사법리스크 도덕성 논쟁 이런 것을 갖고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50일 되는 이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여러 조사 기관의 결과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0% 전후의 지지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지지율은 지난 대선 때 득표 50%를 살짝 넘기지 못한 그 득표율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올라간 지지율이고, 또 한편에서는 대선 직후, 취임 직후 지지율을 놓고 보더라도 한 5포인트, 1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신속한 행보들, 민생 경제 중심의 행보를 보이면서 좋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 예를 들면 어떤 게 지지율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92년도 대선 이후 이제 대통령부터 지켜봤는데 대체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정권 초기에는 정치 사회적 개혁적 이슈 아젠다를 갖고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권을 유지를 해갔습니다. 반면 이 민생 경제나 이런 부분은 정권 후반기에 이제 다루는 거로 대체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 문제를 어떻게 바로 국민들이 느끼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성과를 바로 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어떤 인식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기대가 경제나 민생 이런 문제는 한 1, 2년 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정권 초에는 대체적으로 정치사회 계획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또 실제 대통령들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전 대통령들은 정권 초에 정치사회 개혁 쪽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민생 경제 문제를 먼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치고 나오는 이 모습이 역대 지금 대통령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제일 비슷했던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나마 좀 비슷했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의 공통점이 있다. 예? 경력도 보면 두 분이 비슷해요. 이름도 이재명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좀 그렇잖아요. 예. 두 분 다 경주이시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근데요. 예.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부의 공통점은 뭐냐면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 이후에 등장한 정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처음 한국갤럽 기준으로 첫 조사가 80%를 넘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은 첫 대통령의 지지율은 1분기 갤럽지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대통령이 의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왜 안 그럴까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그 탄핵도 지금 두 번째 이루어지는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의 도가 그렇죠. 탄핵의 이후 대통령 그 탄핵 과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탄핵이 이루어지고 등장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이루어지다 보니까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좀 달라졌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형적인 정치 사회 개혁 쪽에다가 많이 초점을 둔 대통령이죠. 실리적인 민생보다는. 그런 데 대한 기대가 또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두 분을 내가 이미지를 비교하기는 게 좀 뭐 죄송하기는 한데, 이미지로 놓고 본다는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봤던 겁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이미지가 좀 덜 부드러운 면이 약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뭐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 사법 논쟁이라든가 그런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지지율에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자,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항상 이 NBS 조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조사, 네. 아니면 뭐 요새는 한국갤럽이 3주 동안 쉰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게 60%, 이제 NBS 조사도 65인가 나왔는데 65 플러스 마이너스 이율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좀 더 많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뭐 저도 한길도 전번주 조사에도 그 조사를 했는데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선거법상 대통령 지지율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기준에 적용되는 지지율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정당 지지율만. 그거 좀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래서 지금 어느 조사기관, 그러니까 전화조사를 하든 ALS 조사를 하든 조사 방법이나 조사기관 큰 차이 없이 지금 65% 전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의 지지율은 탄탄한 지지율로 지금 봐줄 수가 있겠죠. 그게 높다 낮다가 아니고 65%의 지지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된다.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지금은 유지가 아니까 약간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그게 있어요. 제가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면은 정권 초에 취임과 동시에 어떤 그 기대치, 그거로 인한 국민들과 대통령 간의 어떤 그 허니문 효과까지 나타나서 직후에 조사를 하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을 해서 1주 단위로 조사를 하면 조금씩 떨어지게 돼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65%라는 지지율이 좀 올라간 지지율이에요. 5% 한 10% 정도 지지율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가 50일이니까 취임 이후에 보통은 이게 취임하자마자 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우상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그 강선우 후보자의 강선우 의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안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 문제가 저도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대통령이 그 강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거기에 따라서 이후 이 추가적인 우상향 지지율로 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은 멈추거나 꺾일 수 있은 그런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우상향 지지율을 좀 더 동력을 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만약에 강 후보자를 강행을 했다면은 국민들로 봐서는 이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두 명이 지금 낙마를 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직 대통령과는 분명한 뭔가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잠시 그 인사 이 검증 과정에서의 어떤 부실 문제로 인한 생치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사실은 강선 후보자 문제는 전 큰 게 없다 그러지만 이게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관세 문제라든지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위성락 이 안보실장하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실장하고의 이 면담이 취소가 됐죠. 네. 거기에도 2+2 회담도 또 취소가 되고 이게 계속 연달아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안하다고 3번이나 전화했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취소된 건 팩트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관세 협상이 일본보다 우리가 만일 일본 15% 상호관세 냈는데 이게 만일 높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 아까 강 후보자 이야기는 예. 그 변수 자체만 놓고 봐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치지 않을 예. 것인가 요 이야기였고 이제 전체적인 그 차원에서 놓고 볼 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든 국정 변수까지 감안하게 놓고 볼 때 이런 우상향 이 추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부가 보면은 정권 초에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지지를 끌어올립니다. 특히 예. 민주계, 진보적인 민주계 대통령 성향은 그렇죠. 반면 보수 쪽의 대통령은 정치 사회 개혁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대통령들은 정권 초의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쪽은 경제에 이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권 초에 기대가 없다가 한 2,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에 대한 민생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예. 보수 대통령은 이제 그 이후 정권 후반기에 가면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어려운 상황에 가는 거고 반면 진보 민주적인 이런 대통령은 정권 초부부터 정치 사회개혁의 칼라가 워낙 강합니다. 예. 그래서 지지율 자체가 모두 다 높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는 좀 다르게 경제 민생 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예. 이제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고 아하. 문제는 정치 사회적인 이런 어떤 변수 관리는 국정 관리에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그 국정 과제고 관리 요인들이에요. 반면 5년이라는 임기를 두고서 놓고 볼 때 대통령이 후반기에 가서 끝이 지지율을 꾸준히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경제에서 지지율의 성과를 내야만이 지지율이 후반기까지 꾸준히 유지가 되거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한 분이 잘 없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문제, 안보 문제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 이거는 지금 뭐가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안보 따로 경제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경제 안보가 같이 가는 상황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보 경제 리스크를 배제를 한 상태에서의 정치 사회 문제라든가 민생 이 관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어떤 그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정권 초의 협상을 통해서 확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협상 이후 지지율뿐만 아니고 임기 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외치하고 내치하고는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외교 안보 이 문제 외국 그 외교 문제와 이 경제 문제가 이렇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 중장기 변수는 아직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MBS 조사에서요. 국민의힘이 19였다가 17로 떨어졌어요. 예? 예. 이거 어디까지 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기에도 그 어떤 그 반등의 계기를 못 만들면 예. 제가 볼 때는
15% 이하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제가 왜 그렇게 보나 하면은 이 유권자의 지역을 놓고 볼 때 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영남 특히 대구 경북이 TK? 지금 보수를 예. 망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엄밀하게 따지면은 윤석열 정부는 대구 경북하고 그렇게 인연이 있는 정부가 아니에요. 굳이 지역을 갖고서 그렇게 비판을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기반은 강남하고 서울 수도권 강남하고 강원도 쪽 기반이었어요. 그 무슨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본인은 충청도라고. 충청도라 가지고는 왜 가고 저기가 강릉이었고 예, 예, 뭐 천다 지금 인맥이 그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두고 TK 쪽에 국회의원들은 주요 당직에다가 거의 밀려나 있었습니다. 밀려나 있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TK 정서가 지금 TK 정서는 어쨌든 보수 후보가 되면 그 밀어주겠죠. 그러나 그 선출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아주 그 TK 정서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노는 이야기하지만 대구 경북 쪽의 정서는 뭐가면은 공화주의적 노선이 강해요. 속된 말로 하면은 개인보다는 공을 그러니까 이 성공 후사, 국가 민족, 뭐 가족을 우선시하는 이런 게 강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유주의라고 했어요. 개인의 선사 후공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저기 박근혜는 영남에 세했고 저기 이명박은 강남에서 세했던 거죠. 그래서 살짝 대구 경북 쪽에서는 그 정서적으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 보수의 본산 그쪽에다가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결집해 줄 것도 아닌 거고 그런 상태에 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에서 놓고 볼 때 전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지금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 되고 새로운 그 보수 세력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에서 놓고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보수가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만들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대구 경북 쪽에서 그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일부 또 보수 쪽에 그쪽 쪽이라도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난맥성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중심을 못 잡고 지금 모스탄인가요? 그분이 다녀가고 지금 전환길이 등장해서 대선 이전에 어떤 그 탄핵 국면의 모습으로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진다. 절대로 그 TK에 되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지지율로 받침 역할을 안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는 뭐 15% 이하도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 끝으로 한 가지 전당대회 하잖아요. 간단하게 그 결과가 뭐 국민의힘 지지율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8월 22일 날 전당대회. 뭐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지지율이 국민의힘 당 대표. 예. 제가 볼 때는 당 대표 누구냐에 따라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41.5%였잖아요. 41.2%였잖아요. 41.25%. 예. 41.2%인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모스탄 들어오기 전에 전환길 사건 이전엔 그래도 20%는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20% 살짝 넘었는데 여기에 두고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41% 그게까지 지지율 회복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17%에다가 올라갈 여지는 많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길리서치의 홍형식 소장이었습니다.